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정치부 지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5극 3특이라는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는데요. 5극 3특 균형성장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설정하고 각 광역도시를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닌 국가급 도시로 분산하고 지역 자립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구상입니다. 오늘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균형성장 특별위원회의 특위위원이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한경구 균형성장 정책개발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경제 2분과 자문위원으로면서 이제 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5년간 근무를 했고요.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에 여야 의원들이 45명이 참여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 사무처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이런 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위에서 좀 활동하시면서 국정과제를 어떻게 보면 검토하고 만들고 그렇죠. 하신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만 이제 국가균형성 특별위원회는 좀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했는데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각 그 국정기획위원회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국가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국정기획 과제로 이렇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치열하게 논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결과 보고서를 보면 5대 국정 목표에 이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 이제 부산 타운홀 미팅 때 또 늘 이렇게 7월 25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이제 일극 체제 집중화된 이런 부분들, 그다음 불균형 성장 전략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고 균형 발전은 지방의 배려 차원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의 이 국가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국토 공간의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어떻게 좀 지역 성장을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각 분야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가지고 좀 치열하게 논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과거에는 균형 발전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균형 성장이라고 좀 아예 좀 용어가 좀 바뀐 것 같던데 이게 좀 차이점이 있나요? 굉장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불균형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고르게 어디서나 누구나가 행복하게 잘 사는 이런 균형 성장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경제 산업의 중심으로 또 공간의 중심으로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토 공간뿐만 아니라 또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는 발전이라고 하는 양적인 부분에서 이제는 질적인 부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역 정책으로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첫 시작을 한 건데 당시에는 뭐냐면 지역주의 청산과 지역 간 격차 해소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어떤 정책적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좀 관점을 포함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이제 좀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대륙 구도로만 봤다고 한다면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 전체를 놓고 지역 간 격차와 기회균등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다. 따라서 균형 성장에는 수도권의 발전의 문제 또 수도권의 성장 관리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극 3특이라고 하는 것들을 냈고요. 그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가장 첨예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선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또 앞에 또 붙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치분권 기반에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건 또 어떤 그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했겠죠?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특위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논란도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붙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아마 저희 국정과제를 보면 자치분권 기반의 5극 3특 균형성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자치분권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권한 이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네. 두 번째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즉 국세 지방세 간의 어떻든 이게 현재는 우리가 이제 공약상에는 6대 4를 목표를 7대 3까지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민 참여입니다. 주민 참여, 주민 주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되어 온 겁니다. 이번에 이제 보면 아마 예산에도 좀 많이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26년 예산도 보면 크게 두 가지에서 많이 착안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재정 사업의 지방 우대 정책 사업이 많이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우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 자율성 제고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 기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라고 하는 영역에서 실제 저희의 이제 26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지방 우대와 자율성 제고, 특히 이제 보면 자율성 제고에서 우리가 포괄 보조 가 있습니다. 25년에 3.8조였는데 이거를 26년에 10.6조로 한 3배 정도 대폭 좀 확대를 했다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지역 자율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재 그 47개인데 얘가 121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5.7조를 지방 자율계정 있는 사업들이 포괄보조 방식으로 우리 그 지역에 이관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기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방에 좀 권한을 많이 준다라고 보면은 네네네.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에서 이제 자립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경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자치분권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직은 사실 이제 그동안에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제 한 30주년 돼 가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체자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는 주로 단체 자치를 중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광역 나 기초 단위로 지자체로 이관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중앙 권력 지방으로 하는 이런 측면에 좀 강조되었던 단체 자치가 좀 중심이었다면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덜 체감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우리가 그 단체 자치도 중요하지만 주민 자치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제 지방 자치 30년 앞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 보면 자치분권 기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이제 또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이기 네. 때문에 국민의 주권의 시대, 주권 어떻게 확장해 갈 건가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아까 5극 3특의 균형 성장도 그것도 좀 실질적으로 해 가자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극 3특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네. 이게 좀 막상 들으면 좀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방시대위원장인 김경수 위원장께서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메가시티 개념을 좀 얘기한 건데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5극 3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5극 3특 균형 성장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접근할 때는 5극 3특 균형 성장은 사실은 이제 목표이자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국토 공간을 어떻게 이거를 재편하고 혁신해 낼 거냐라고 하는 하나가 이제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하려다 보니 그 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균형 성장으로의 전환해서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 국토 공간에서 고르게 이게 이루어지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범위, 적정 규모의 인구 규모의 범위를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을 한 겁니다. 현재 수도권은 현재 우리 인구의 한 50.2%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 5,100만 정도에 네네.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의 일극으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것들을 꼭 수도권처럼은 아니지만 이에 네. 대항하는 초광역 단위의 적정 규모. 그러니까 경제가 저렇게 작동이 되려면 적정 규모의 인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한 500만 정도를 단위 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 정도로 되는 초광역 단위의
안에서 아까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육과 그다음에 거기에 할 수 있는 재정과 거기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공간적으로 재편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5국 3특의 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개의 수도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극 수도 부상 정책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다극 혹은 수도 특화 구상이다. 수도 특화 구상. 네, 특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렇게 좀 접근해 볼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왜 균형 발전 정책들이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게 왜 안 될까 도대체. 그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뭐 있으려면은 이제 우리가 산업이나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보니까 수도권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술, 그러니까 미래 첨단 산업 기술 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수도권에는 우리 그 불경이나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별로 없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 인력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전해 오더라.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내에 이 어떤 금융 이렇게 투자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자본들이 다 수도권으로 몰리더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지역 내에 순환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5국 3특이 아까 목표이자 전략이라고 했던 것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실제 그 수단을 어떻게 이루어낼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분산의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게 대통령 30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도 나온 얘기긴 한데 그때 한 지역신문 기자께서 이제 광역화를 할 경우에는 지방의 오지나 더 작은 지역은 지금보다도 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습니다. 대통령도 그거는 좀 뾰족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균형 발전 이렇게 정책 그러니까 균형성 제가 좀 계속 고민을 저도 많이 해 봅니다만 우리가 이게 균형 발전에서 이제 균형 성장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그 자원들을 어떻게 특성하고 그것에 경쟁력 있게 만들까 또 그것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까 뭐 이런 부분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동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게 하면서 그 지역이 자립적 지방화로 가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주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너무 과밀하고 집중화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오히려 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글로벌 경제 수도로서 더 나아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고민이라고 한다면 부울경이나 대경이나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제 산업적으로 좀 부족하고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적정 규모 한 500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초강역을 좀 구성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제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제로 89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통계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실제 인구가 좀 많이 감소하는 데가 보니까 10에서 15만 도시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요. 오만이야 도시들은 말씀하신 대로 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까 10에서 15만 정도 되는 도시가 대략 한 14개가 15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김천이라든가 일테면 뭐 논산, 뭐 칠곡, 뭐 일테면 공주 뭐 이런 데가 이제 한 10만에 15만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문제는 이 도시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활력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광역 5국 3특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어떤 중소도시를 이렇게 좀 배제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 안에서의 어떤 성장 거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0에서 30만 정도 되는 저희가 이제 표현을 중투도시라고 하는데
이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10만에서 15만, 좀 더 그보다 더 떨어지는 5만에서 10만 도시와의 이 연계 구조를 가져가는 구조로 원래 이게 5국 3특이라고 하는 거는 초강의 권 안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연결망을 지어낸다라고 하는 뭐 이런 좀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초강에 하면 크게 뭐 대도시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지역 안에서의 어쨌든 이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네. 이런 걸로 접근을 해서 중소도시에 좀 소멸해가는 중소도시를 좀 살려보자, 같이 가보자,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균형 성장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행정수도 이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좀 오래된 과제이긴 한데 이번 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과제가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실현? 저는 이제 저희가 임기 내에 우리가 이제 임기 내에 그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을 완성하겠다라는 게 저희 좀 정책 공약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현재 이 공약은 지켜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28일 날 네. 저희가 국가 상징구역 마스터 플랜 국제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이 마스터 플랜 국제 공모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하나는 이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그다음에 국회 의사당에 대한 건축 설계를 해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건축 설계를 해 가면 네. 기본 설계하고 실지 설계를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네네. 근데 공사를 하는 게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어 보면 실제 우리가 빠르게 진행한다면 한 2030년 가능하다, 충분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발표한 국가 상징구역 마스터 플랜 국정무 실시 그러니까 공모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이제 26년 예산도 이미 네. 예산 안에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1,196억을 부지 매입과 설계비를 반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부에서의 어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거를 실제 좀 하나하나씩 현실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근데 수도 이전은 헌법에 명문화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개헌의 문제에 개헌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수도 이전의 문제 또 다른 또 정치적 또 이렇게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와는 이제 다르게 저희의 공약은 네네. 수도 이전을 하겠다라는 건 공약이 아닌 거고요. 집무실. 아까 네. 행정수도의 이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라고 네. 하는 거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정부의 정책 공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성실히 잘 이행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일 가운데 좀 제일 빠르게 추진되는 것 같은 게 네. 해수부 이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네. 연내까지 이전을 마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또 해수부 외에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절차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리 없이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쉽지는 않죠. 예, 예. 이게 이제 저희 국정과제 51번째에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 이제 저희가 1차 이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 153개 네네. 공공기관들이 한 4만 한 천여 명 정도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1차 공공기관이 최종 완료가 된 건 언제냐면 2019년입니다. 1차 공공기관이 이전 153개 완전 이전이 완료된 2019년이고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최종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계속 이제 검토를 계속 하는데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공공의 이전은 저는 또 이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저희가 한번 이전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이에 따른 갈등 구조가 굉장히 크다. 그쵸.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 우리 직원들과에 대한 또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지자체 간의 경쟁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어느 기관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또 공공기관 또 내부뿐만 아니라 또 공공기관들 간에 이렇게 좀 관계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갈등 이슈들이 존재할 것인데 저희가 이제 공공의 1차도 해봤습니다만 이 이전의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국가 균형 성장으로 오히려 동력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동력이 아니라 오히려 뭐랄까요 이제 그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편에 이전에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대상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네. 한편 해야겠지만 갈등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러겠네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제 그 공공기관이 현재 12개 혁신도시 안에 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천돼 있는데 이 현재 12개 혁신도시는 이제 생활 여건이 이제 조금 인프라들이 구축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이게 이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되기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야 되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공공기관의 이전의 대상 지역은 혁신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자체들이나 또 다수의 전문가분들께서 요청한 것들은 오히려 원도심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원도심에. 네, 이런 또 고민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러한 것에 대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합의의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는 곧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네네.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네. 그 합의되어지는 몇 가지 부분에서는 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정이 특위에서도 이런 좀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하셨나요? 그게 아. 어디가 어디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갈등 조정 기구를 또 만든다든지 하는. 이거는 사실은 민감한 네. 문제라서 네. 저희가 이제 시도로부터 이 균형 성장에 관한 각 시도의 어떤 제안을 받았고 거기 안에 이제 뭐 이러한 공공 이전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대로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느 기관을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구체적 논의는 좀 없었는데 현재 실제로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공공 이전에 관한 이런 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아마 그래서 용역 결과가 10월 정도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갈등 관리 모델도 네네. 같이 영역에서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피해 가는 과정으로 간다면 좀 이렇게 성과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야겠네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결과에 따라서 내년이나 네. 뭐 26년에 지자체로도 수요도 받고 또 대상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합의에 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혹시 그 조율을 하는 역할을 지방시대위가 하게 된다거나 좀 이런 거가 현행 될지. 법상으로는 그 현재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네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에 네. 그러한 균형 발전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조율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거기서 이제 최종 어느 기관을 어디로 이전할 거냐라고 하는 뭐 의사결정을 네. 뭐 여기서 뭐 지방위원회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부 또 이렇게 저 부처에서 네. 의견을 들었고 해서 국무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뭐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다. 물론 그 네네.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좀 조율하고 하는 건 아마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네. 내년 정도면 조금은 알 수도 있겠네요. 용역 결과가 끝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네네. 공공기관 2차 공공 이전에 관한 사항들을 계속 논의를 했고 대통령 보고도 사실은 몇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을 갔으면 좋을까라는 것의 연구 용역 보고서도 초안들이 만들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공공 이전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갈등 관리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잘 정비가 된다면 저는 빠르게 시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또 균형 성장할 때 중요한 게 교육인데 그렇죠. 이게 보니까 저는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도 균형 성장 과제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좀 로드맵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가 균형 발전에서 국가 균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이렇게 계속 했던 것은 네네. 이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왜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균형 발전이 좀 지체되고 있을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 네. 이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네. 결국 이제 사람 문제, 지역 인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럼 어떻게 경쟁을 강화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교육의 혁신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그 고등 혁신의 하나의 축으로 이제 저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라이즈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이제 네. 대표적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거에 대한 오해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뭐 일단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처럼 재정 투입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되는 거는 네. 아닌데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물론 서울대의 1인당 교육비가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지역도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렇게 오해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대 수준으로 그 1인당 교육비를 높이자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다른 한편 뭐가 있냐면 실제로 각 지방 거점 국립대가 네.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전공, 특화된 어떤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육성하는 것을 우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년에 2026년에 이제 예산에 현재 저희가 올해보다 한 4,777억 원이 증액된 8,733억 원이 내년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네네. 투입이 되는 거고요. 네. 또한 이제 아까 말씀 라이즈 같은 경우는 한 내년에 2조 한 3천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건데,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또 이게 지역에 있는 국립대라든가 또 지방 사립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말씀한 대로 이제 학력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시대에 지역 인재가 실제로 지역의 산업 인재로 육성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또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 체계를 가질 건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검토되고 고민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제 균형 성장을 위해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 조금 저는 2020년 7월 달에 네. 당시에 시도지사들이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광주연화 상생발전위원회라 그래서 네네. 37개의 협력과제를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특화단지를 이렇게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에 또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이라는 걸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우선 추진 사업으로 15개를 합의를 합니다. 그때 반도체 또 인재 양성, 그다음에 무한공항 어떤 활성화 뭐 이런 걸 좀 합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협약식을 25년 올해 3월에 이렇게 자주 했습니다. 끊임없이 광주 전남의 호남권에서는 특별자치단체에 관한 합의하고 논의하면서 합의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협력 과제를 도출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광주전남 연합이라고 해서 8월 27일 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현재 인구는 320만입니다. 근데 이 협약에서 1호 공동사무를 뭐로 채택을 했냐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세 탈락한 광주 나주 광역철도를 채택합니다. 그 여러 가지 합의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 연내 출범 목표로 한다. 그다음에 광주 전남 광역연합 공동사무는 산업, 교통, 관광 등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한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22년부터 사실은 광주 전남들이 이렇게 논의를 해왔고 그게 벌써 한 3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잘 안 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좀 잘 들여봐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계속 뭐 이렇게 5극 3특의 하나의 선도 모델로서 광주 전남의 출범을 굉장히 우리가 뜨겁게 이렇게 첫 사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형식적인 선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실질적인 이행의 과정은 뭐냐면 단일 사무를 중심으로 한 특별자치단체 경험을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축적하는 과정이 전제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저희가 지리산권 자치단체 특별연합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14개 기초단체가 모여서 이전에는 자치조합으로 이렇게 결성되어서 이것이 특별자치단체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광주 전남의 관심은 국가의 관심, 중앙정부의 관심이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날 한국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으로 이 부분을 실제 광주 전남에서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거를 지역 에너지 분권의 차원에서 광주 전남 경제 동맹이 광주 전남 광역 연합이 실제 이를 단일 사업을 중심으로 실제 성공적으로 좀 그를 합의하고 그것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러한 실제적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체장들 죄송하지만 단체장끼리 합의하고 네. 선언표식 하는 게 무슨 우리 320만 광주남 도민들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네네. 함께 같이. 지역이 네. 나누면서 중앙과 지역이 함께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 발전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뭐가 있냐면 지난 7월 말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이를테면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추면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해서 네. 지역 내 이런 부분을 기술을 실증하는 걸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광주 전남에 있는 광역연합이 네. 이걸 실제 주도해서 이거는 이제 중앙이 이걸 계획을 세웠는데요. 실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그걸 구체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 업종이 네. 요즘은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산단 안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공강 유의부지의 지붕에다가 우리가 태양광을 구축하고 이 태양광의 어떤 잉여 전력을 활용을 해서 네네. 이거를 어떻게 그 아리백 산단으로 가져갈 건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지역 지자체와 우리 거기에 기업들과 그다음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는 이런 특별자치단체가 저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아쉽게 좀 이렇게 내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나주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광주와 나주의 광역철도가 그것도 예타에 탈락한 사업을 1호 사무가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민의 체감되는 것들 중심으로 한 어떤 협력의 기반을 다져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균형 성장에서의 산업과 그다음에 네. 거기에 적합 들어가는 어쨌든 교육과 이런 부분 그렇다 왜냐하면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한정 공대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간다면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 오히려 과제를 국정과제 연장선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강조하는 실천의 모델을 네. 그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실제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한 실제로 5국 3특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 또 행정 중심으로 이걸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뭐 선포식을 한 것은 네. 유의미하고 그걸 좀 발전시켜서 네. 오히려 조금 더 그 거버넌스 체계도 민관 체계로 좀 재조정해서 실제 얘가 5국 3특의 선도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동남권 투자공사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원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에 이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을 추진하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근데 뭐 동남권 말고도 충청권 투자공사를 설립하자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하죠. 네. 뭐 일단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안 되니까 네. 뭐 동남권 투자공사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산업금융을 좀 해보려니까 이거는 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지역 내에 아까 말씀드린 금융 활성화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 유관된 제가 이제 뭐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이나 또 지자체나 뭐 이런 데서 있어서 또 네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 재원을 좀 확보하고 이런 부분에 독자적으로 특히 이제 지역이 주도해서
부울경 단위 혹은 충청연합이 주도해서 지역이 실제 이 투자를 리드하고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해 나가는 이런 구조 체계로 갖는 것이 네. 지역의 어떤 권역별 성장 엔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투자공사는 이미 이제 법안도 이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투자 규모가 한 3조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이제 법안에는 그렇게 이제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투자공사다 이제 대부분의 투자가 보면 대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출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아니라 자본 투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실제 이제 이거를 아마 이제 법안에서 이제 입법 과정에서 아마 검토되어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되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주도성 각 지자체나 또 유관된 기업들이 실제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또 내재화하고 하는 것들의 그 주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 민간 거버넌스에서도 반영될 수 있죠. 즉 뭐냐면 운영위원회 구조 안에서도 지자체라든가 지역 기업들이 실제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이런 구조 체계로 가져서 지역 내의 어떤 순환적 어떤 경제 생태계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약간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수출입 은행이나 네. 산업은행이 네. 있는데 역할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은행이 아니라 공사. 그러니까 이제 투자공사다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마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 고민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업무 이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 산업 투자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내겠다라는 거 그 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산업은행, 또 수출입은행,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중앙 어떤 정부 중앙부처 예산, 그 다음에 각 지자체, 기업들 이렇게 하는 것을 해서 이제 재원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산업 육성에 좀 일차적으로 지역 산업에서도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창업 스타트업에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좀 만들자 뭐 이런 어떤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오긴 했는데 지방소멸 문제요. 네. 아까 10만에서 15만 정도는 네, 뭐 5극 3특을 하면 조금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균형 성장의 관점에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사람들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은 이제 마음은 도시로 이렇게 또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선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이제 인구 소멸할 수 있는 지역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최소한 뭐 3만의 인구가 살든 15,000명 인구가 살든 또 10만 인구가 살든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좀 행복해지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려면 그런 최소한의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두 번째는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어떻게 이렇게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만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 과도하게 우리가 10만 도시가 될 거라고 하는 발전 계획을 군단이 어떤 발전 계획을 세워서 과도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는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정 규모의 인구 현재 이제 최소한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거나 최소 증가되는데 우리가 한 120%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적정 규모의 그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인프라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봤을 때에 좀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생활 인구 이런 게 많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주 인구 대비해서 생활 인구가 되게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생활 인구가 실제로 그 지역에 그 지침으로 보면 한 일일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머무는 것으로 특정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분들이 일상적으로 이렇게 머무르고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체계를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확립할 건가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강화해서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것이 좀 그러면 이제 지역의 활력이 더 보탬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한 인프라와 이런 서비스를 좀 더 이렇게
체계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역사회 혁신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마을, 뭐 도시재생, 사회 연대경제,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균형성장과 지역사회 혁신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균형 발전에서 균형 성장으로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은 결국 살아가는 사람들의, 즉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죠. 다 국민들이 어디서나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권 역량이 되게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리드하는 혁신가들의 어떤 헌신적인 활동과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도시재생 활동을 하거나 사회 연대경제 활동을 하거나 문화기획 활동, 문화공동체 기획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역량들이 현재도 축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또 한편에서는 보면 저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우리 행정 역량도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의 문제를 우리가 기획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행정 역량이 강화돼야 되고 그러려면 현재 일하는 방식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 즉 행정 혁신과 아까 우리 혁신가 지역 활동가 혁신가들의 주체적인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것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자립적 지방화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국가균형 발전, 국가균형 성장의 문제를 꼭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나 또 초강력이나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국가적인 좀 어젠다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 또 지역의 우리 생활 밀착형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한 축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축이 같이 가는 것이 국가균형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전에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생각난 게 있어서 이제 민주정부가 그동안 좀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를 흘러서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왔는데 모두 다 이제 지방 균형 성장을 좀 강조했던 정부들인데 이재명 정부는 앞선 정부들이랑 좀 어떤 면에서 균형 성장이 좀 다른 측면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식의 전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의 전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토 공간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5급 3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그 목표이자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이전의 정부들이 경제 산업 중심으로만 봤다고 한다면 현재 아까 삶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그것은 주권자들의 어쨌든 주권 의식을 제고하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경제 산업과 어떤 삶의 질의 문제를 통합해서 보고 있고 이거를 하나의 공간 안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실효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강력 단위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게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니까 5급 3특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지역적 기반이 되는 아까 그 자립적 지방의 한 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쨌든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곧 곳곳에 지역의 226개 지자체의 곳곳에서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자. 그는 기존의 예를 들어 그 성장의 동력이 내재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면 외부의 어쨌든 그 투입을 해서 자원을 투입을 해서 하는 신산업 성장과 연계되는 거고요. 기존 어쨌든 산업이나 부족한 자원들을 좀 더 어떻게 고도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의 전환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 발전, 균형 성장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아직 좀 이렇게 이해가 열전이 그냥 뭐랄까요, 균형 발전. 우리 동네가 어렵다, 힘들다. 우리 동네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산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균형 성장,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은 그런 걸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했을 때 결국은 지역의 성장 동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또 문화적 잠재력이 큰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산업적 잠재력이 큰 지역이 있습니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다. 따라서 각각의 그런 특성에 맞게끔 그 성장 동력들에 적합하게 투입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실제 거기에 살아가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그걸 해결하고 그걸 함께 기획하고 해결하고 그 결과물도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신한의 이제 햇빛 연금 같은 네,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햇빛 연금을 이제 우리 신한 국민이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잠재력이 있다면 그걸 극대화하는 거고 또 다른 지역 또 다른 모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 모델이 있으니 그거를 극대화를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가 이제 좀 다른 정부와 다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네. 또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시행착오가. 또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이 행정수도 완성은 네. 저희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한 30년 정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균형성장 정책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향후 30년. 네, 30년. 다만 이재명 정부는 5년 정부지 않습니까? 네. 5년 동안에 그러한 기반들을 어떻게 다질 건가라고 하는 이제 첫 단추를 이렇게 저는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균형성장 정책을 당장의 즉각적 성과를 내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기보다는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당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 균형성장 과제들이 체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에서 그게 이제 스타트업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민들일 수도 있고 또 큰 대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동력을 좀 확보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전략이 네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드릴게요. 이제 국정위 활동 마치셨고 이제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활동할 거라고 들었는데 예, 네. 맞나요? 글쎄요, 맞나요? 그거는 네. 아직 뭐 저는 이제 네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고향이 고흥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라남도 고흥 인구 그 소멸 인구 감소 지역이죠. 감소 네. 지역이고.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많은 저희 선배님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서 광주로 또 광양으로 또 네. 서울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 또한 이제 어렸을 때 네. 뭐 이렇게 서울로 오게 된 케이스이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균형발전, 균형성장 정책에 대한 이런 고민이나 관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한 10년 이렇게 제가 나름 고민하고 또 이렇게 행정이나 국회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또 전문가들하고도 이렇게 그래서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네. 실제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에 아까 우리가 한 30년 가는 길에 네. 첫 단추를 깨는데 기회가 된다면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뭐 제 마음과 다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한번 그런 기회가 된다면 네네. 저는 성과를 내는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란 네네. 국민들이 체감해야 됩니다. 국민이 체감하지 않는 정책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균형성장 정책도 국민이 체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게 균형발전 성장 정책이구나. 이게 달라졌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즉 지방 우대 정책들을 네네. 퍼면서 아마 이번에 우리 소비 쿠폰도 예. 농산어촌 지역은 조금 그 네. 금액이 좀 차등화되었습니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체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차등화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기업의 산업 성장 동력, 기업의 이런 어떤 경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해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법인세의 지역 차등화 네네. 이런 거 이루어야 된다. 어...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저는 그런 네네.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들을 한번 이재명 정부에서 좀 해볼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많이 만들고 싶으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네, 지금까지 한경구 균형성장 정책개발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